자, 여러분 힘들지만 인사는 힘차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딩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당황하시고 오늘이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10일 오전인데요. 아침에도 잠깐 한 76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쭉 미끄러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증권회사 경력도 있고 주식시장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는 사실 하루가 떨어지면 그 다음날 폭락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9.11 때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죠. 이렇게 음봉을 갖다 이렇게 쭉쭉 뽑으면서 돌파갭도 나오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거는. 차트상으로는 갭도 없이 그냥 쭉 장대 음봉들을 갖다 계속 여기는 더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쭉 음봉을 갖다 쭉 뽑으면서 여러분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한번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논란의 촉발이 됐었던 거는 바로 부채 총액 한도에 대한 논쟁이었었죠. 그래서 미 의회에서 총액 한도를 갖다 14.3조에서 그래서 14.7조로까지 약 4천억 불을 갖다 증액을 갖다 합의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합의되자마자 실제로 이런 과정은 이랬었죠.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 정부가 무엇을 더 내려면 정부가 부채를 갖다가 더 늘리려면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까?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의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죠.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화당이 있겠고 하나는 지금 했어요? 민주당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공화당이 하원은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이 무슨 의원은 상원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둘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 공화당은 전형적인 우리 감세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세하자라고 해갖고는 하자 얘네들은 재정 지출을 줄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 거고 민주당 입장은 무슨 소리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추구하는 정당이니까요. 재정 지출을 늘리자. 그래서 얘네들은 자, 재정 지출을 줄일 수는 없어. 재정 지출을 늘려나가면서 세금을 더 걷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여러분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 두 주장이 충돌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난하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공화당에서는 최근에 입장이 있었죠. 바로 티파티, 우리 원래 미국의 혁명이라는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보스턴 티 사건으로 유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 의회가 우리 미국에다가 여러분 관세를 갖다 너무 많이 붙이니까 미국이 반발하면서 보스턴 티 사건으로부터 유래됐듯이 티파티 운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세금을 함부로 거두지 말라는 보수당 강경주의자죠. 그래서 페일런이나 우리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티파티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버티면서 재정지출 감세 요구를 갖다가 민주당에다가 강력하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래서 합의가 난항을 겪었죠. 합의가 난항 끝에 굉장히 여러분 그 전날까지 물론 사실 이게 합의가 안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친구들이 강력하게 버티는 바람에 합의가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만 같은 친구는 이제 앞으로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딱 바라봤을 때는 이 친구는 이제 전형적인 케인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 케인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정 지출을 늘림으로써 현재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폴 크루만 입장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이들을 비난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러는 바람에 합의가 늦어지고 이것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맞는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물론 이게 난항 끝에 합의가 되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합의가 되고 나자마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 합의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표로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GDP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거든요. 근데 항상 어쨌든 이제 쭉 미국 GDP가 커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게 부채 한도인데 GDP보다 어쨌든 부채 한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커졌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가계로 치면 1년 버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아진 첫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4천억 불 증액을 합의를 하자마자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럼 그 문제의 기본적인 인식은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드디어 미국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이 나온 거죠. 야, 미국 부채가 GDP보다 많단 말이야? 이거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물론 미국 부채가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눈앞에 현실화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개되는 과정이 자, 그러던 상황에서 우리 스탠다드 푸어스라는 미국에서 여러분 신용평가사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 앤 스탠다드 푸어스. 원래 이 신용평가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쓰이는 거죠. 자, 이런 표현 쓰죠. 꼬리가 개를 흔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꼬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차분하게 꼬리가 바로 우리 신용평가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는 뭐가 되겠어요? 미국이죠.
미국을 갖다 여러분 개랑 또 비유해서 여러분 또 반미주의자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꼬리가 개를 흔드는 꼴이 됐다 그러는데, 왜냐면 원래 신용평가사는 미국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평가사들은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철도를 건설하던 시대, 미국 철도 건설하면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하는데, 이 기업이 철도 건설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 주면서 출발했던 게 바로 미국 신용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보호하에 출발한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얘네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했다. 그래서 꼬리가 개를 흔들었다 그러는데, 스탠다드 푸어스가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신용등급을 우리 2단계 낮춤으로써 AAA에서 AA 플러스로 바꾼 거죠. 사실은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그 다음에 미국이 여러분 초우량인 AAA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만 여러분 뭐예요? 스탠다드 푸어스만 피치나 무디스나 피치, 무디스, 피치, S&P, 피치, 무디스, S&P 전부 다 AA를 놓고 출발했었던 것인데 S&P 하나만 딱 살짝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 하나 내린 거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당황스럽게 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란 나라고요. AA 요 정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아일랜드 우리 완전히 망가졌었죠. 그 다음에 이태리가 아직도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포르투갈하고 그리스는 완전 밑에 가 있는 거고, 그리스는 뭐 여러분 완전 끝장나 있는 거고. 그죠? 신용평가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자, 이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거는, 자, 제가 두 개로 나눠봤는데, 이것은 여러분 뭐가 되느냐?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피상적인 겁니다. 피상적으로 나왔었던 거는 바로 뭐냐?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 정치하고 경제가 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건 바로 리더십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거죠. 왜? 부찬도 협상에서 민주공화당이 극렬 대립을 보여줬는데, 여기 어떤 리더십이 실종을 한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그 합의사항은 뭐였었냐면, 어쨌든 현재 위기는 미국이 극복하는 주체고요. 왜? 위기의 발생지가 어디였습니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해결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밖에 없었고, 그럼 이 미국이 해결한다는 것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합의가 어쨌든 이 경제 문제를 봉합할 거라는 생각을 있었는데, 자, 이건 뭐가 되느냐면요. 지금 두 가지가 여러분 똑같은 건데, 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S&P하고 그 다음에 S&P하고 부채 총합 한도, 부채 한도를 갖다 늘려나가는 거, 어쨌든 이게 뭐였었다 여러분? 시한폭탄 이렇게 있으면 이 시한폭탄에다 불을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럼 불을 붙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면은 이걸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뭐 할 수 있어요? 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꺼지고 터질 뭐가 생겼다? possibility, 가능성 문제 때문이에요. 현재 위기는 기본적으로 가능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미국이 디폴트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1944년 이후 60년 동안, 65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브렌튼 우드 체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2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 재편하는 과정의 제1합의점은 뭐였었냐면은 미국에게 기축통화 달러 발권 지휘구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가 되냐? 저도 수업 시간에 늘 강의합니다만은 미국에 발행한 채권은 뭐 하지 않는다?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기본 전제. 미국은 뭐 할 수 있으니까. 달러 발권국이니까.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면 커다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미국한테 유리한 일이지만 미국한테만 유리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영국이고 얘는 독일인데 우리 둘이 거래를 하더라도 서로가 뭐 할 우려가 있습니까? 부도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가지고 있으면 달러로 거래를 하면 우리가 뭐 한다? 미국은 부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다? 서로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브렌튼 우드 체제에 합의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태권을 지위를 부여했지만 그런 여러분 일방적인 미국만의 이익은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미국이 가장 큰 혜택국이 됐지만 다른 모든 국가들도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뭐다? 우리가 달러만 갖고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거래에 상거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깨질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깨질 거라는 합의의 감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죠. 그런 두 가지 힘이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는 뭐가 됐느냐? 미국의 신용은 완전하다. 두 번째, 미국에서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국 정치권에서 그걸 해결할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던 거죠. 미국 정치권이 그걸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몰라. 미국 화폐가 완전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가능성, possibility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쨌든 가능성이 발생했던 거죠. 그럼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겠어요, 여러분?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야, 그러면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값이 여러분 폭등을 한 거죠. 쉽게 표현하면. 자, 어쨌든 이거는 그럼 뭐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시한폭탄이 있으면 불을 붙였다. 근데 예전 같으면 불을 붙였을 때 누가 꺼줄 줄 알아고 생각했는데 못 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리고 불이 안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불이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 이 시한폭탄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붙었네. 예전엔 이게 있어도 불이 안 붙으니까 에이, 뭐 저건 뭐. 그리고 이것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피곤한데. 여러분 지금 주가 봐요, 안 봐요? 이제는 아예 안 보시죠? 왜?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제. 더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똑같이 이걸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게 불붙음으로 인하여 이게 다시 눈에 떠오른 겁니다. 그럼 이 시한폭탄은 뭔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커다란 시한폭탄이 뭐였냐는 거죠. 이 커다란 시한폭탄이라는 거는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2008년하고 지금을 갖다 여러분 받아보셨을 때 사실 2008년 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갖다가 어떤 면은 3년 동안 사실 미국 경제대공황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건데 미국 경제대공황도 29년에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29년 한 해 그친 게 아니었거든요. 10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터졌을 때 우리 주가 보시면 그 당시에 미국 주가가 폭락했다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됐었어요. 예, 그때도 똑같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꾸러지는 거죠. 지금 표현하면 우리 뭐 맞았다? 더블디 맞았던 거거든요. 세계대공황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8년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의외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경제 회복을 이뤄냈었죠. 경제 회복을 이뤄내는데 그때는 사실 미국이나 우리 세계 경제 양국이 있으면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 위기에 굉장히 뭐했어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회복하지 못한 성적이 강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여러분 어느 정도 경제 위기 문제를 갖다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미국이 했던 정책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재정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정책이 있겠죠. 미국의 금융 정책 못 때렸습니까? 제로금리 때렸죠. 그 다음에 재정 정책 뭐 하겠습니까? 그럼요, 돈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풀었어요? 엄청 풀었죠. 처음에만 7천억 불 풀었으니까. 근데 재정정책, 금융정책 갖고도 안 한다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게 바로 돈을 찍어서 미국의 채권회사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정책을 폈죠. 이게 이제 미국이 펴냈던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정책을 폈습니까? 금융정책보다는 아예 재정정책을 노골적으로 때려버렸죠. 그래서 엄청난 재정 규모를 풀어나감으로써 수출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8% 이상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정책과 중국의 정책으로 통하여 2008년 위기를 표면적으로 3년 동안 우리가 뭐 했다? 어쨌든 형태적으로 뭐 했습니까? 그걸 갖다 극복을 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를 봤는데 조모일보예요. 그래서 옛날 저를 좌빨로 몰았던 놀라운 신문인데 저 놀라운 신문을 딱 바라보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제목을 써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올 게. 근데 알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저렇게 떠들어요? 마치 영원히 안 올 것처럼 또 갑자기 이제 흥분이 되네요. 그죠? 저 신문에서 언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 얘기가 나온 적 있습니까? 그죠? 세상은 온통 해피했잖아요. 그죠? 영원히 우리의 미래는 행복할 듯. 근데 갑자기 오늘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저거. 국민을 속여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를 한때 좌빨로 몰았던 놀라운 신문. 무슨 신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올 것이 왔다? 그래서 속으로, 야, 정말 너무한 거죠. 에? 제 말이 틀립니까? 올 것이 왔으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뭐 올 거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쟤네들.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아유, 정말. 쓰레기 같은 일들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어쨌든, 미국하고 이제 중국을 딱 했는데, 이 당시에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가 미국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시한폭탄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가 됐다? 사실 이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의 본질적인 위기를 갖다 극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본질적인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지만은, 여러 논란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걸 갖다 분석해 나가는데 본질적인 위기는 커다랗게 따지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중산층이 붕괴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에서 폭동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 폭동에서 돌아버리는 게 뭐예요? 원인을 모르죠. 왜 그러는지.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세계에서 대단히 안정적인 국가인 영국에서, 그것도 여러분 수도인 런던에서 폭동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원인을 몰라요. 근데 사실 왜 원인 몰라요? 다 알죠?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신자유주의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예. 사회에서 어떤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폭동하는 친구들이 노인분들이 뭐 돌 던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78세 된 노인이 상점 털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1980년에 대처 이후에 30년 동안 중산층 박살내버렸잖아요. 부자만 부자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폭동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거꾸로. 원인 모릅니까? 예. 시한폭탄의 계기를 모르는 거지. 그 시한폭탄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모릅니까? 그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위기는 중산층이 박살났죠,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재편시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금융이 모든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필연적으로 이거는 뭘 가져오고? 자산 버블을 가져나왔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해결책들이 근본적인 이런 해결책을 갖다 구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저는 말하는데 이 전철은 거꾸로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이걸 갖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정의를 한번 해서 한번 정말 기회가 되면 책이라도 말씀드리고 한번 더 크게 말씀드리는데 제일 우려되는 건 바로 세계 일본화죠. 세계 일본화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80년대 중반 이후에 경기 침체를 만들었을 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정책 썼죠. 그냥 돈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산업 구조를 바꿔나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수출 중심의 구조에서 내수 중심의 구도로 돌아섰어야 됐거든요. 네. 그리고 토목 건설 사업 중심에서 복지와 사회 서비스 산업으로 돌아섰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 본질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피상적인 돈 푸는 방법을 써가지고 오늘날 일본이 이 모양 이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야, 세계가 일본화 되겠구나. 이제 느끼는 겁니다. 왜? 지금 이것이 더 문제가 됐던 거는 느낌이 온 거죠. 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가 되느냐? 우리 미국 가볼까요? 이미 제로 금리거든요. 금리를 어떻게 더 낮춥니까? 금리 마이너스 금리 할까요? 예? 은행에다 저금하면 돈 뛰어간다 그럴까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건 금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로 금리를 갖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로 금리 밑에 금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버냉키가 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제로 금리 하겠다. 아니, 그건 말이라 그래요. 예?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로 금리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시장적 금리입니다. 아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겠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시장적인 질서죠.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버냉키 의장이 2년 동안 앞으로 제로 금리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뭐 항복문서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금융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 아니겠어요? 그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2년 동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혀버렸으니까 난 시장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어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핸들링 할 수 있는 그건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앞으로 2년 동안은 미국 경제가 살아날 확률이 없다와 동의하죠. 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걸 듣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그걸 내놓은 거지만 버냉키가 고백을 한 거예요. 앞으로 2년간 미국 경제는 회복 못합니다. 그러면 다 무조건 뭐예요? 버냉키가 바라본 미국의 미래는 더블 딥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잠깐 주가가 반등이 가지만 이것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우리 버냉키가 이제 여러분 뭐예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는 얘기 못했어요. 양적 완화 시즌 3는 얘기 못했죠. 돈 풀겠다는 얘기는 오늘 못했습니다. 돈 더 이상 못 찍어내겠다는 거죠. 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물가가 엄청 불어나죠.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채권금 방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못 때렸잖아요. 양적 완화 3는. 근데 못 때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채권급 반발도 중요하지만 왜? 요번에 지금 때린 건 뭐가 되겠습니까? S&P에서 뭐를 때린 거죠? AA를 갖다 때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전까지
세계에 갔다가 나갔던 안전했던 세계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봤던 미국 국채가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를 갖다 왜? 그러면 미국 국채가 부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자, 미국의 이자율이 낮아지겠습니까? 높아지겠습니까?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이자율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국채, 채권 가격이 비싸진다, 싸진다? 싸진다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뭐냐면 채권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채권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10억을 2012년 8월 10일 날 갚겠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갖다가 우리 누구한테 딱 주고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을 다 줄 리는 없죠. 얼마 주겠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9억쯤 주겠죠. 그래서 내년 되면 내가 10억을 갚게 되면 그 사람이 이자를 얼마 받는 겁니까? 1억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얼마라고 써 있어요? 겉에는 10억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에 거래됐습니까? 9억에 내렸죠. 그래서 이게 채권 가격이에요. 금방 이해 가셨죠? 여기 최진기라고 써 있으면 사채가 되고요. 도로공사라고 써 있으면 공채가 되고 대한민국 정부 써 있으면 국채가 되고 미국 정부 써 있으면 미국 국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국채가 딱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가 S&P에서 이거 부도 가능성 있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옛날에는 미국 국채 주고 9억 받아왔다가 이제는 얼마밖에 못 받아오겠습니까? 8억밖에 못 받아오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뭐 한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죠. 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미국 국채가 이미 많이 발행이 됐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자, 이 사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사태에서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뭐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정책은 세 가지 정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재정정책, 두 번째는 금융정책, 세 번째가 양적 완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를 두 번이나 지금 어쨌든 위기에서 표면적인 위기를 탈출시켰던 거는 양적 완화거든요.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돈을 찍어댐으로써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양적 완화는. 그래서 처음에 8천억 불 찍었고 두 번째 6천억 불 찍었는데 요번에 양적 완화를 못하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보시겠지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 앞으로 금융 조달하는 비용이 뭐예요? 증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만약 여기에서 양적 완화를 또 때려버린다면 중국이 뭐 할 우려가 발생하는 거죠? 국채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채를 팔게 되면 어떤 물건이라도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가격은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죠?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뭐 할 우려가 발생하죠? 더 떨어질 우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조달해야 될 금융 비용이 뭐 해버려요? 더 증가해버리죠. 그래서 양적 완화세를 못 때리는 거예요, 버냉키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한다? 어이없이? 제로금리 2년 동안 더 할게. 미국 경제 앞으로 2년간 무조건 침체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돈은 더 못 찍어요. 왜? 더 찍으면 우리 국채 가격 너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금융비용 너무 크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금융비용까지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정책은 금융정책, 자, 양적 완화 두 번 멋지게 때렸죠, 버냉키가. 8천억 불 한 번 때리고 6천억 불 때리고. 이제 그 다음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로금리는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냉키가 항복문서를 쓴 거예요. 항복문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양적 완화 3를 못 때렸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할 확률은 이제 거의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사태에서. 그래서 양적 완화를 못하기 때문에 시즌3가 곤란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채권국의 반발이 뿐만 아니라 미군 채권 가격의 급락 때문이죠. 우려가 발생한 거죠. 왜?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채권 가격이 뭐였어요? 3A를 유지하고 있었죠. 미국 채권이 안전하다. 그러면 여러분 뭘 때릴 수 있어요? 돈을 풀어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채권 가격 자체가 뭐예요? 만약에 양적 완화 한 번 더 때렸는데 S&P에서 요번에 미국 국채를 갖다 또 등급을 낮춰봐요. 금방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돌아버리죠. 그래서 못 때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양적 완화 3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걸 떠나서 올 것이 왔다가 아니라
오긴 뭐가 월급이 지진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 쓰리 못한 거고 제로금리를 때린 거다. 그럼 이제 남은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재정 정책을 해야 되죠. 근데 재정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언제 했습니까? 부채 총액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뭐 재정 지출을 앞으로 2.8조 불에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네.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재정 지출을 못 늘립니다. 할 수 있는 건 제로금리인데 제로금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완화는 국채 가격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손든 거예요, 실제로. 백기투항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가 있겠어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재정정책 못 쓴다는 건 왜? 물가상승률이 7%인데 어떻게 재정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가 되느냐?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아무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G7 모임 뭐예요? 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독일하고 프랑스가 만나서 뭘 합니까? 스페인하고 이태리 맡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래실에서 제일 나왔다는 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미국의 일본화라는 거죠. 똑같은 전전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여러분 뭐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닥쳐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바꿔나갔어야 되고 토목 건축 중심들, 토목 중심, 토건 세력들이죠. 토건 세력의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중산층을 육성하는 전략을 갔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전략을 취하지 못한 채 정부나 이런 데에서 중앙은행에서 무조건 돈을 풀어나가는 재정정책과 전형적인 금융정책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파서 열이 쉽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하여튼 몸이 암이 걸렸는데 파스 붙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수단을 못 가진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의 일본화뿐만 아니라 세계 일본화다. 그래서 Japanizations. 그게 이제 제일 여러분 경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국제공조의 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할 게 없다. 국제적으로. 모임이 뭐하냐. G20이 모여봤자 할 게 없다. 그래서 아마 모여서 이제 또 차 마시겠죠. 차 마시고 다음은 G20을 또 어디서 개최할까요? 그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개최국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국격을 높이는 나라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또 놀라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G20 개최국이 어딜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일본화와 국제공조의 위기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위기를 갖다 한번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계속 현재 위기와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우리 기회 되면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착함 잃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경제를 또 보시면서 힘을 길러 나가시면 언젠가 이런 위기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